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용예술은 비언어적인 몸짓이다. 그리고 무용예술은 비언어적인 몸짓이면서 문화를 표현하는 문화적인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기억해요?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교육으로서의 가치 뭐가 있었을까? 우리 고은수 학생. 네. 문화의 교육으로서의 가치. 우리가 학자들 이야기하면서 전인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평생 교육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전인 교육은 무용 움직임을 통해서 정신과 몸을 조화롭게 개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기억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문화적인 가치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신예희 사회문화적인 가치. 우리가 춤을 통해서 사회적 인격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춤을 통해서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집단의식, 가치관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예술적 가치는 우리 이나연 예술적 가치 어떤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했나? 무용 작품을 감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의 미적 기준, 우리 시대의 무의식,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들을 배울 수 있고 반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적 가치로서의 무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문화적 산물로서 무용예술의 가치를 제가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 이유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 보고 아주 막 급하게 진도가 나가는 바람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나 살펴봤는데 여전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중간고사 볼 때 내가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기억 못하는 학생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문화적 산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추어왔던 춤이라는 또는 무용이라는 장르, 무용이라는 어떤 예술이 어떠한 유형들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자 했으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영상이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오늘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영상은 중간고사 볼 때 우리가 한번 그 구분, 유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리고 그 특성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맨 처음에 무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참여하는 무용, 춤추는데 직접 참여하는 무용이 있는가 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의 무용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직접 무용에 참여하는 경우들은 보통 민족무용, 민속무용, 그러니까 사사롭게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무용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의 목적을 둔 무용은 뭐가 있을까요? 예술무용들, 특히나 공연 예술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어떤 무용의 형식들을 우리는 보통 전시용의 목적을 둔 무용이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무용의 목적, 무용은 문화의 발생과 함께 시작이 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의 무용보다는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 더 오래된 형태를 가지게 되고, 또한 나 혼자의 어떤 예술관이라든가 나 혼자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공공의 활동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공공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문화적 산물로서의 무용에서도 얘기했고 무용의 정체성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무용은 언제 추었다고? 춤은 언제 추었어요? 손심월 씨? 춤은 언제 추었지 우리?
우리가 인간이 춤을 왜 췄다 그랬지?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참나 줄기차게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제사 지내기 위해서 췄다 그랬잖아요. 제천의식에서 추었다. 춤을 처음에 추기 시작했다. 왜?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에서 우리는 춤을 추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뭐냐면 그 사회를 살아가는 또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또는 그 민족들이 살아가는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에서 반드시 추어야 할 때 춤을 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춤은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추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추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참여하는 무용의 형태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나 국가나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참여무용이에요. 실제로 보세요. 우리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교무용을 쳤어요. 그쵸? 사교 파티가 있거나 이럴 때 사교무용을 쳤습니다. 우리가 사교무용을 왜 춘다 그랬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였어요? 교육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에티켓을 가르쳐주는 어떤 목적에서 추어졌는데 그 춤을 지금 추어요? 안 추어요? 추워요? 안 추워요? 그 형태 그대로는 추질 않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댄스 스포츠라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춤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댄스 스포츠를 요즘에는 그 댄스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수 외에 일반 사람들이 웰빙을 위해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목적 자체가 바뀌죠. 그러니까 보세요. 직접 참여하는 춤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 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어떤 것에 의해서 변형도 가능하고 새롭게 다르게 변해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여하는 데 목적을 둔 무용이에요. 여기에 하나 부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참여를 목적으로 둔 춤의 형태들은 사교 댄스라든가 민족무용 같이 어떤 형태가 정해지기도 했지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의 어떤 형식이 정해지지 않는 즉흥적인 어떤 춤의 요소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참여를 목적에 둔 무용이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필요로 하는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축적되고 계속적으로 추어지면서 향후에 그것이 하나의 동일한 민족들이 춤을 췄으면 민족무용이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드러나는 춤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민속무용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참여를 목적에 두고 있는 무용의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참여를 목적에 둔 무용의 유형에는 사교무용, 민족무용, 종족무용, 의식무용, 여가무용과 같은 형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는 무용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의 목적의 무용은 어떤 형태라고 할 수가 있냐면 관객을 위한 공연에서 시작이 되어졌다. 관객을 위한 공연에서.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나봐요. 전시용의 목적에 둔 무용의 형태 최초의 형태는 뭐가 있어? 최초의 무용의 형태? 관객을 위한 최초의 무용의 형태. 그거는 무용이 독립적인 장르로 만들어졌을 때 이 얘기고 제가 처음으로 무용이 무대에서 공연되어지는 형태로 만들어진 춤이 뭐라 그랬어요? 비극에서 코레이아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코레이아 형태. 코레이아. 즉 막강극의 형태의 춤의 형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코레이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관객을 위한 공연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객을 위한 공연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춤의 형태들이 바뀔 수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춤의 형태들이 만들어지겠죠. 극장무용의 형태로 극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무용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추는 사람 또는 그 춤을 만드는 사람의 예술관이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전시용의 춤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예술적 가치는 단순하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춤만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춤만이 아니라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뭐예요?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양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시용의 목적을 둔 춤의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예술무용으로 존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레라든가 현대무용이라든가 한국무용 또는 그 외에 무대화되어진 무용들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전시용의 목적을 둔 무용의 유형의 특성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레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발레는 16세기에 이태리에서 시작되어진 형태예요. 원래 발레는 오페라의 하나의 유형으로, 무언극의 어떤 유형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예전에는 이제 궁정에서 예술가들을 불러서 파티에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궁정에서 수행되어졌던 것이 이제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의 왕녀가 프랑스로 결혼을 하면서 프랑스로 시집을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왕녀를 환영한다라는 의미로 프랑스 사람들이 발레를 배우러 갔었대요. 그래서 최초의 왕비 희극 발레, 즉 왕녀들이 보는 어떤 왕비 희극 발레의 형태로 프랑스로 넘어오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라는 왕이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기 위한 공연에서 발레를 공연하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발레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생은 이태리예요. 이태리인데 그 발레가 어떤 지금의 형태의 어떤 고도화되어진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어떤 귀족 문화로 발레가 정착을 하게 돼요. 귀족 문화로. 근데 그 당시에 귀족 문화들은 대부분이 미적 이상을 가진 어떤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즉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형식들을 지향하는 예술의 풍토를 가지다 보니까 발레 움직임의 성문화, 즉 발레 포지션이 정해지게 되고, 발레의 어떤 팔의 높이라든가 다리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어떤 성문화되어지고 체계적인 기법을 훈련시키는 무대무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계화되어지고 테크니컬화되어지는 어떤 형태들은 대부분 다 르네상스 귀족들의 미의 이상을 움직임으로 구현하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요. 이때 르네상스 귀족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종교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귀족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품격의 어떤 문화들을 지향하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레를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후원하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레가 굉장히 발레 움직임은 굉장히 절제되어지고 정확한 몸의 정확한 라인들, 선들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르네상스 귀족의 미적 이상 때문에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흥으로 참여하는 무용 형태에서 출발을 해요. 파티나 이럴 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또 유희를 주기 위한 무용의 형태로 출발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프랑스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인 근대 극장의 무대로 들어가면서 무대화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어떤 무용의 예술 장르, 양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런 형태들이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기 때문에 발레는 사실은 굉장히 양식적인 차이가 드러나게 돼요. 발레가 사실은 처음에 낭만 발레로 시작될 때는 극장 무대로 들어와서 낭만 발레로 시작된 때는 굉장히 정적이고 선위지의 어떤 춤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발레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귀족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무용가들이 대거 러시아로 이주하면서 클래식 발레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서양 무용사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간에 클래식 발레 시대가 되면서 러시아 춤의 역동적인 어떤 춤 테크닉을 무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좀 더 높은 고품격의 테크닉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약이 높아진다거나 그 다음에 다리를 올리는 라인이 180도로 바뀐다거나 그 다음에 고난이도의 어떤 테크닉, 좀 기회적인 어떤 테크닉들을 가지게 되면서 클래식 발레와 낭만 발레의 양식적인 차이가, 테크닉적인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발레가 미국으로 전파되고 독일로 전파되고 또는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그 지역의 전통 문화와 융합이 되어지면서 그 지역의 춤의 형태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레 작품들이 좀 더 풍부해지고 좀 더 다양해지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되고 실제로 지금은 컨템포러리 댄스 하면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면 사실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창작 발레를 컨템포러리 댄스라고 말할 정도로 발레가 이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에 따라 움직임의 범위도 굉장히 다르고 섬세하게 다듬어지는 세련되고 우아한 어떤 인위적인 성과 멋을 드러내는 것이 발레의 특징이고 특히나 발레라는 장르는 선의 예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레 작품을 보면은 군무 작품 같은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성 구도라든가 대칭 구도라든가 스퀘어 구도라든가 원 구도라든가 이런 구도들이 볼거리가 많은 무용 예술 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발레라는 장르입니다. 또 하나 발레는 서양에서 발전을 하고 유럽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발레는 기독교적인 종교관을 가지는 어떤 무용의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천상지향적이고 이차원적이며 직선적인 어떤 예술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천상지향적, 이차원적, 직선적이라는 어떤 특성들이 바로 기독교적인 예술관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의 특성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발레 장르는 지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아니라 환상적이거나 신화적이거나 아니면 신의 세계를 모방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어떤 움직임들을 구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을, 중력을 거부한 움직임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발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 간의 특성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발레는 하나의 무용 예술이기도 하지만 민족 무용이라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민족 무용? 유럽 민족의 무용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의식을 표현하는 것이 발레 예술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이 생각에 동조를 해요. 왜냐하면 움직임 자체의 원리가 동양이나 서양이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예술 장르가 바로 발레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 말에 발레라는 장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미주의라든가 인간적이지 못한 어떤 환상적인 춤의 주제라든가 음악에 너무 종속되어진 어떤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모던 댄스라는 현대무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현대무용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컨템포러리, 모던, 현대라는 말이. 그런데 보세요. 무용에서의 모던은 이미 정형화되어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무용들을 우리는 보통 모던 댄스라고 하고 이 모던 댄스의 기간을 19세기 말에서 1950년대까지를 모던 댄스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용에서는. 그리고 이 모던이라는 말은 이미 무용에서는
과거형이에요. 전통무용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과거의 춤의 형태를 보통 우리 모던 댄스라고 해서 모던 댄스를 보통 미국식 모던 댄스, 독일식 모던 댄스 이렇게 해서 표현주의 무용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현대라는 말이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말이 있죠. 컨템포러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 컨템포러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여기에서 추어지는 춤이에요. 그래서 항상 컨템포러리는 바뀔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용과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컨템포러리 댄스와 모던 댄스는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의 무용의 유형인 예술 무용의 유형인 현대 무용을 이야기한 모던 댄스를 이야기하면 이 모던 댄스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발생을 하게 돼요. 처음 발생은 전통 발레 형식성과 인위적인 어떤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미주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안티발레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랬던 것을 보통 우리는 이제 지금 존 마틴이라는 무용 비평가가 이제 모던 댄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의 표현주의 어떤 표현주의 영향을 받아서 무용가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무용의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모던 댄스예요. 그래서 모던 댄스는 다분히 표현성을 강조해요. 보세요. 발레도 표현하죠. 표현하지만 발레는 뭐가 있어요? 극적 구조가 있죠. 주제를 드러내는 어떤 극적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로 발레라는 장르라고 한다면 모던 댄스는 그것보다 더 표현성을 강조해요. 어떤 표현성? 극적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바로 감정이 되고 움직임이 바로 관념이 되고 움직임이 바로 개념이 되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던 댄스의 표현 기법은 발레의 표현 기법보다 다양해요?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하겠죠. 테크닉이 다양해지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안무가 별로 자신의 감정이나 예술관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안무가의 독특한 스타일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특한 스타일이 강조되어지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보통 보세요. 백조요수가 있어요. 발레는 백조요수가 있어요. 호두깎이 인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누가 창작했어요? 우리 발레 전공자들이 모르면 안 되는데. 네, 디아길레프가. 맞아요? 네? 틀려요. 디아길레프는 20세기 발레잖아요. 차이콥스키가 음악을 연주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곡하고 또 그렇죠. 뿌띠빠, 마리우스 뿌띠빠가 작품들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작품은 누가 만든 거야? 창작은 그 사람이 한 거죠. 그런데 그 공연이 그 사람이 지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백조요수 호두깎이 인형을 공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극적 구조와 그 형식은 그대로 공연을 하면서 제 안무를 다른 사람들이 하죠. 테크닉을 약간씩 바꿔서. 그렇죠? 그 경우하고 보세요. 현대무용. 그러면 제 안무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로 작품을 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작을 깨지 않는 원작의 어떤 스타일이나 원작의 어떤 원리들을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자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율성이 그만큼 모던 댄스보다는 없겠죠. 왜냐하면 원작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대무용은 누구나가 어떤 안무가든 간에 누구나가 창작해서 누구나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던 댄스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이사로 덩컨이 그러니까 워터 스터디, 즉 물의 연구라는 작품을 내놨어요. 그 이후에 몇십 년 후에 도리스 험프리라는 사람이 또 워터 스터디라는 것을 내놨어요.
자연에 대해서 연구해서 춤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물의 어떤 물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작품이 달라요. 같은 주제를 가져도 움직임의 형식이나 또는 그 무용 작품의 구성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도 덩컨은 안티 발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바로 뭐예요? 콜셋을 벗고 발레 의상이 가지고 있는 콜셋, 그 당시 여성들이 입었던 콜셋들을 벗고 그 다음에 맨발로 추었던 것이 이사도 덩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맨발의 무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때 왜 그렇게 콜셋을 벗고 맨발로 춤을 추었느냐, 즉 인간의 자유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상과 그 도구를 개선하면서 그런 것들을 벗어 던짐으로써 이제 모던 댄스를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모던 댄스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무용가 개인의 스타일, 무용가 개인의 예술관이 굉장히 중요한 무용 유형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이사도 덩컨 같은 경우에는 자연주의, 자연을 굉장히 탐구하는 데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물결이라든가 파도라든가 그 다음에 계절의 변화라든가 또는 인간이 자연에서부터 낳은 어떤 인간의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표현하는 어떤 주 도구로 보면서 모든 원리들은 동양식으로 자연의 운행에 따라서 인간의 개념도 생기고 관념도 생긴다는 어떤 그 자신만의 어떤 예술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 정신을 수용하게 돼요. 이 이사도 덩컨이 그리스 정신을 수용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건 바로 대형박물관에 전시되어진 그리스 유품들을 보면서 그리스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전적 예술 형식, 즉 내용과 형식이 완벽하게 일치되어진 어떤 그러한 그 예술 형식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도 덩컨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을 움직임으로 재현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들은 반드시 움직임으로 재현 가능하고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고 봤던 안무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사도 덩컨은 실제로 보면은 자신만의 테크닉을 만들진 않아요. 만들질 않고 이사도 덩컨은 항상 작품이 바뀌어요. 움직임들이 바뀌고. 왜 그럴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무용은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또는 주관적인 예술 표현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날의 컨템포러리 댄스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헷갈리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 20세기 초에 컨템포러리 댄스였고, 그다음에 초창기에는 뉴 댄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또는 익스프레시브 댄스, 즉 표현주의 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모던 댄스라는 용어로 통합이 되어지는 형태가 바로 이제 20세기 초에 시작되어진 무용의 형태예요. 그래서 현대무용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적이라고 생각했으며 표현적인 움직임의 사용을 최고의 원리로 삼았던 것이 바로 현대무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의 원리를 거부하다 보니까 중력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풀업 동작이 없다는 거. 풀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일반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뭐예요? 풀업은 아랫배부터 모아줘서 가슴을 안으로 모아주는 형태. 즉 인간이 가장 꼿꼿하게 설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풀업이라는 원리입니다. 그 풀업을 없애버리기 시작했던 게 바로 모던 댄스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모던 댄스도 정형화가 돼요. 정형화가 되면서 다시 풀업 동작들이 들어오게 되고 호흡의 어떤 원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초창기 모던 댄스의 시작은 이렇게 중력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어떤 동작들, 앉아서 시작하는 동작들을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모던 댄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현대무용 전공자들은 온몸이 성한 데가 별로 없었어요.
맨날 굴러다니고 맨날 풀 앞에다가 떨어지고 막 이런 동작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동작들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전공자별로 특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움직임의 원리는 중력을 수용하면서 지상의 무용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의 개성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이러한 어떤 원리들이 왜 이런 춤의 원리들이 생겼냐면 사실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들이 다 인간의 이야기였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현대무용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어떤 세계전쟁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인간 존재의 어떤 나약함, 그 다음에 소외감, 그 다음에 그 산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예,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기술에 대한 소외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모던 댄스가 사용이 되어지면서 예, 춤의 원리조차도 예,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960년대 이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정형화되어진 사실은 모던 댄스의 정신은 정형화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개인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모던 댄스잖아요. 그런데 모던 댄스가 춤의 형태, 자신만의 어떤 춤의 원리들로 정형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슬플 때도 이 원리를 가지게 되고 슬플 때도 이 원리의 어떤 춤을 추게 되면서 포스트 모던 댄스라는 어떤 형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즉 포스트 모던 댄스는 뭐냐면 니네가 아무리 감정이나 관념을 몸의 움직임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읽을 수 있지 않다면 과연 춤이라는 것은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춤은 바로 자유감정, 즉 지금 추고 싶은 그 감정이 뭐냐에 따라서 춤의 형태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던 댄스의 유형화를 거부하면서 형식성이나 유형성을 거부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춤의 원리를 해체시키는 모던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춤의 원리를 해체시키면서 즉흥성을 강조하는 춤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춤의 형태들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춤의 테크닉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레 움직임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던 댄스의 움직임들을 해체하면서 중점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일상적인 움직임들.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까지 무대로 들어오게 해서 일반인과 같이 소통하는 무대에서 직접 소통하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사실은 이런 극장 무용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장을 버리게 돼요. 극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공연한다?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처음 그래서 포스트 모던 댄스의 공연을 우리는 보통 저드슨 그룹에 의해서 공연되어진 것을 우리가 최초의 포스트 모던 댄스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욕에 있는 저드슨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앞에서 공연을 하게 돼요.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 그 당시에 무용가들, 그 당시에 전체 미국 전역에 퍼져 있었던 무용수들이 그날 모여서 즉흥적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관객이 쉽게 무용작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게 포스트 모던 댄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댄스는 이념적이고 일상적인 어떤 인간 움직임에서 출발해서 극단적인 실험과 철학적 탐구로 이어졌으며 무대 위의 공간에서 시작하여 80년대 비로소 극장 무대로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포스트 모던 댄스는 안무가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무가가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안무가가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이념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트 모던 댄서들은 뭐에 더 집중하냐면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움직임을 보고 스스로 느껴라라고 공연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포스트 모던 댄서들의 춤들은 오히려 더 난해해지기도 했어요. 더 난해해지고 너무 어려워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춤을 추지라고 바라보게끔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1980년대에 오면서 극장무용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독일에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던 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움직임 중심의 움직임에 집중한 어떤 특성들을 받아들이면서 실험적인 신표현주의 무용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때 다시 연극과 무용이 결합되어진 어떤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는 탄츠 테아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즉 포스트 모던 댄서를 봤더니 움직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즉 표현성을 거부했던 포스트 모던 댄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완전한 표현성, 즉 표현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어떤 형태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탄츠 테아터는 인간의 감정 표현의 극대화를 통해서 극적 형식과 결합시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재밌게도 우리가 과거의 전통극이 가지고 있는 기승전결의 극 구조를 가지진 않아요. 탄츠 테아터는 이야기는 있는데 장면별로 이야기가 있어요. 특히나 카페 밀러 같은 작품들 보면, 카페 밀러라는 거는 뭐냐면 카페 사람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독일어로. 근데 그 카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들을 작품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그 다음에 거기서 실현당한 듯한 어떤 여성의 움직임, 그 다음에 또 대립, 싸움, 이런 것까지 다 무대 작품에 파편적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관객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목과 주제와 연관시키면서 그 작품을 읽어내는 거죠. 읽어내면서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특징인 게 바로 신표현주의. 지금까지도 이 시대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창작의 기법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어떤 신표현주의 탄츠 테아터라는 어떤 형태의 춤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창작무용은 컨템포러리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여져야 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모던 댄스, 포스트 모던 댄스, 탄츠 테아터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창작무용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딱히 이것이 모던 댄스다, 이것이 탄츠 테아터다, 이것이 포스트 모던 댄스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나의 양상으로 통합되어진 어떤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무대예술 컨템포러리 댄스의 특징이고요. 요즘 컨템포러리 댄스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신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몸에 대한 부분. 과연 우리가 발레처럼 인위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모던 댄스나 다른 사람들이 보여줬던 형식화되어진 어떤 움직임, 즉 테크닉화되어진 어떤 움직임들을 무대에서 그대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인간의 이야기라면 지금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들을 그대로 가져가서 무용으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형태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의 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무대 무용으로 우리가 요즘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공연 문화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무용이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민족무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족무용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민족무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코리안 댄스라고 해서 무대 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근대 극장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때 신무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민속무용인 어떤 코팍 댄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주로 우리는 무대 무용으로 발전하는 무용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전통무용은 왜 마당에서 추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정자 같은 데서 추어진다거나 야외에서 추어졌던 춤들이 대부분 다 근대식 극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대식 극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전통무용 또한 근대식 극장이 가지고 있는 정면성의 원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봐요?
이렇게 삥 둘러서 보잖아요. 삥 둘러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춤은 사실은 정면이 없어요. 춤추는 사람이 정면이 없어. 그냥 다 돌아다니면서 추는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춤의 형태였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한국무용이라는 어떤 형태는 바로 무대화되어진 어떤 정면성의 원리를 가지는 무대화되어진 어떤 무용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한국무용에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이라는 구분을 전통무용과 창작무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무용이 예술무용으로 등장한 것은 바로 일제강점기 1926년에 이시바쿠가 우리나라의 최초로 표현주의 무용을 공연하면서 그때 왔던 춤이 그 아까 말했던 모던 댄스를 뉴 댄스라고 했잖아요. 그 신무용이라는 어떤 형태로 공연이 되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한국무용이 이제 무대화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한성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민속에서 추어졌던 뭐 기생들이 추었던 춤이나 뭐 무당들이 추었던 춤들을 이제 형식을 만들어서 절차를 만드는 거죠. 순서를 만들어서 무대화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살풀이, 승무, 태평무 뭐 이런 것들이 무대화되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무용의 종류에는 궁중무용, 민속무용, 의식무용, 창작무용으로 구분하는데 궁중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디서 공연이 되어진 거예요? 궁중무용은 네,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네, 고려시대 말부터 발생된 이제 궁중무용은 대부분 어디서? 궁중에서, 즉 왕을 위해서, 왕의 연희를 위해서 추어지거나 또는 왕을 송축하기 위해서 또는 왕의 어떤 조상의 계보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궁중무용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궁중무용은 고려 말부터 중국에서 들어오게 돼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궁중무용은 중국에서 들어온 당학정제하고 우리나라 본토에서 여학들이 만들어낸 향학정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에는 중국 그 명나라라든가 명나라 때는 그러니까 중국 초기에는 명나라에게서 이렇게 궁중무용을 검열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향학정제 같은 것도 검열을 받고 어떤 거는 하지 말라 그래서 못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점점점 당학정제보다는 향학정제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들이 직접 왕이 아니라 왕세자가 직접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어떤 궁중무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궁중무용은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만 해도 무대화되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여학을 해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궁중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예술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이제 보존이 되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국립국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궁중무용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민속무용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생들의 춤이라든가 일정한 형식을 갖지 않은 어떤 마당놀이에서 추어지는 어떤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통 민속무용이라고 합니다. 의식무용은 뭐예요? 의식무용은 제사 지낼 때 사용되어지는 어떤 춤의 형태,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불교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어떤 나비춤, 벚꽃춤 이런 것들도 다 의식무용.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이제 무속에서 추어지는 어떤 춤들. 그래서 무속의 춤들은 보통 그 민속무용으로 발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그 한국무용으로 무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 무용의 전체성 할 때 왜 굿에서 사용되어진 춤하고 무대화되어진 어떤 춤의 작품 비교하면서 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식무용들이 이제 무대화되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창작무용은 그야말로 새롭게 만들어진 어떤 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의 창작무용은 우리나라 창작무용은 무용극의 형태들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뭐 심청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저호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운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지? 도미부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통적인 소설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무대화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소극장 무대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런 극적 구조보다는 표현성을 그 안무가 개인의 표현성을 지향하는 어떤 춤의 형태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초창기 무용극은 발레의 극적 구조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서양식의. 그런데
개인의 어떤 표현성을 지향하는 창작무용이 8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면서 모던 댄스의 기법들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무용은 한국적 움직임의 원리를 사용하는데 그런 원리는 뭐냐면 지상에서 기초하여 끊임없이 지표와 접촉과 확인을 통해 리듬과 역동성을 이끌어내는 춤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한국 춤은 도약이 많아요? 도약이 많아요? 원래 전통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춤은 우주의 운행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양 오행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중동의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어떤 춤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무용의 특징이에요. 정중동은 뭐예요? 정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서도 역동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정지의 움직임들이 드러나는 어떤 리듬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게 다 뭐예요? 자연의 순환을 움직임으로 또는 곡선의 아름다움, 선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국무용의 특징이고 그래서 한국무용은 항상 이렇게 맺고 끊는 게 정확해요. 맺는 게 있으면 풀어주는 게 있고 풀어주는 게 있으면 반드시 맺는 어떤 동작들을 수행하면서 그런 어떤 동작의 묘미들을 살리는 것이 한국무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대학에서도 전공으로 나누어지는 어떤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이라는 어떤 그 장르 구분, 유형 외에 이제 무대에서 극장무용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무용의 유형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오락춤, 뮤지컬 댄스, 스트릿 댄스와 같은 형태들을 가지게 된다. 오락춤은 보통 그 영화나 TV에서 나타나는 춤의 형태예요. 그리고 뮤지컬 무대에서 보통 이제 춤의 형식은 아니고 왜 즐기기 위한 어떤 유희의 춤들의 어떤 것들을 보통 우리는 오락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뮤지컬 댄스라는 건 뭐냐면 앞에 오락춤에 왜 뮤지컬에서 이루어지는 무용이 오락춤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뮤지컬 댄스는 무용과 뮤지컬이라는 형식이 결합되어져서 만든 형태예요. 그래서 영국적인 어떤 서술 형태는 있고 노래도 나와요. 음향으로. 그런데 춤으로 이루어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뮤지컬 댄스 작품의 특징입니다. 스트릿 댄스는 보통 우리가 스트릿 댄스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거리에서 누구나 추어지는 어떤 젊은 세대들이 추는 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스트릿 댄스는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예요. 미국에서 들어온 문화고 이 스트릿 댄스의 원류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노예들이 즐겼던 어떤 재즈가 좀 더 테크니컬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춤의 형태인데 바로 그것이 힙합, 브레이크 댄스, 팝핀, 락킹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이것이 이제 극장에서 공연이 되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같은 작품, 즉 발레라는 어떤 장르와 스트릿 댄스가 결합되어져서 무대에서 퓨전화되어지는 형태, 공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무용 이외의 극장무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무용 활동은 주로 오락춤, 뮤지컬 댄스, 스트릿 댄스와 같은 유형들이 있고 이 공연들은 사실은 순수예술보다 더 호응이 높아요. 호응도가 좋고 순수예술보다 좀 더 그 발전된 어떤 그 대중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어떤 어려운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쉽게 참여하고 누구나가 쉽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바로 이 예술무용 이외의 극장무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가 또 있을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댄싱 라인이 여기에 속하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춤의 형태는 유희로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행, 취미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수용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공연자와 수용자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대중무용의 어떤 특징이다.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 그런 어떤 극장문화 속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떤 대중적 코드를 굉장히 많이 수용한 어떤 춤의 형태들이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이제 대중문화 속에서 우리가 흔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무용의 유형을 보면 사교무용, 교육무용, 재즈나 탭댄스와 같은 어떤 형태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교무용은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우리가 이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진 않죠. 예, 남녀의 어떤 에티켓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근대 이전, 즉 18세기 이전만 해도 이제 사교 댄스라고 해서 예, 귀족 무용에서 귀족들이 즐긴 어떤 문화를 가지는 춤의 형태를 보통 우리는 사교 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는 사교 무용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해요. 영국에서는 예, 주로 이제 그들의 어떤 문화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라틴 댄스나 스탠다드 댄스라고 해서 이제 댄스 스포츠로 발전을 한 춤의 형태가 바로 사교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스탠다드 댄스 스포츠 중에서도 스탠다드 댄스는 대부분 영국에서 나온 어떤 사교무용에 기반을 둔다고 하면 라틴 댄스는 저기 그 브라질이라든가 남미 쪽에서 예, 전통적으로 나온 춤의 형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교육무용은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춤의 형태들을 보통 우리는 대중문화 속에서 무용의 유형의 한 분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심신의 조화로운 개발과 창의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에요. 심신의 조화로운 개발을 단순하게 어린아이들이나 이제 학생들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교육무용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즈나 탭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 노예들에 의해서 미국에 전달된 춤인데 대부분 그들이 이제 그 어떤 노동을 하고 난 이후에 즐기기 위해서 추어진 춤이 바로 재즈 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 재즈 댄스는 사실은 재즈라는 음악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 그 음악에 맞춰서 추는 춤들을 보통 재즈 댄스라고 얘기를 하고 탭댄스는 영국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니라 탭댄스는 어디서 발생돼요? 영국에서 발생된 춤의 형태예요. 탭댄스는 뭐예요? 신발에 밑에 쇠 같은 것을 달고 신발 소리를 내면서 추는 춤들을 보통 탭댄스라고 하는데 주로 영국에서도 이 아이리시 댄스라고 해서 그런 탭댄스를 추기도 하지만 미국의 어떤 미국의 흑인들이 탭댄스를 또 굉장히 잘 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어떤 노예들이 그런 어떤 영국 문화를 수용해서 추었던 춤의 형태가 보통 탭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중문화 속에서 무용은 사교가 목적이에요. 사교가 목적이고 대중들의 어떤 유희, 그다음에 교육을 위해서 수행되어지는 어떤 춤의 형태들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대중문화 속에서 무용의 목적들은 일상적인 삶을 풍요롭게 영위하고자 추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전문가가 추는 춤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그 여가 시간에 추는 어떤 춤의 형태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춤의 어떤 원리는 있으나 누구나가 쉽게 그 원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누구나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 속의 무용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문화 속에서 무용의 유형을 또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민속무용과 민족무용, 즉 포크 댄스와 에틱 댄스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구분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실 여러분들 지금 무용과 학생들도 포크 댄스, 에틱 댄스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민족무용을 한국무용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민족무용에 대한 구분들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외국에 나가면 한국무용도 우리나라 한민족의 그냥 민족무용의 하나의 분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민속무용과 민족무용을 구분해 줄게요. 민속무용은 뭐냐면 인간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그 사회 공동체의 삶을 드러내는 춤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민속무용은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공동체에 기반을 둬요. 공동체에.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지역성을 기반에 두는 것이 민속무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살던 한족이 살던 또는 저기 일본 사람이 살던 간에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보통 우리는 포크 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포크 댄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참여를 위한 무용이란 말이야. 참여하는 무용이다 보니까 즉흥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노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얻은 어떤 그 피로감,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면서 자신들의 감정, 희노애락을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민속춤은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양상들을 띠게 되죠. 즉 뭐냐면 더운 나라의 민속춤은 어떻다 그랬어요? 더운 나라의 민속춤은 거의 이동이 없죠. 움직임은 있죠. 움직임이 없으면 춤이 아니에요. 예, 움직임은 있습니다. 이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도약이 없어. 즉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리듬이 느려요. 리듬이 빨라도 움직임이 리듬을 그대로 따라가질 않아요. 그 한 동작으로 몇 박자를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러시아 춤이나 이런 민속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도약이 많고 역동적이죠. 리듬도 빠르고 그다음에 이동이 많고 그렇죠? 그런 어떤 춤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문화권에서 특유한 민속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추거나 집단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주로 민속춤은 포크댄스는 무대화되어지지 않은 춤들의 형태를 보통 우리는 포크댄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크댄스는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 수 있어요. 민족이 어떻게 됐던 간에 민족이 다르던 같던 간에 같이 어울려서 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크댄스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포크댄스는 그래서 사실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정해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포크댄스 하면 순서가 정해진 걸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인 흐름 안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져 온 형식으로 정리가 된 거지 반드시 그렇게 추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크댄스는 자율성이 기본이에요. 즉 봐요. 포크댄스는 지역성과 자율성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그 지역의 중요한 행사에서 주로 추어졌던 춤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포크댄스예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후아쿠나다 봤죠. 멕시코 지역의 후아쿠나다 신년이 되면서 추는 춤의 형태를 봤는데 그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일정한 라인을 유지해서 춰요? 안 춰요? 그냥 걸어가면서 추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대신에 어떤 것만 있어? 어떤 것만 있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동물 모방춤이잖아요. 동물. 어? 독수리가 날아가는 듯한 어떤 몸짓만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 회전하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회전을 한다고 해서 다 회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형식, 그러니까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것이 포크댄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민족무용 에티댄스는 민족의 전통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무용은 뭐예요? 수직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민족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장고춤을 우리나라에서 추던 미국에서 추던 간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지역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족무용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무용도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유희를 위해서 추어졌던 춤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유희, 그 다음에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출발을 했으나 지금은 무대무용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예술적 표현을 더 중요하게 두고 있어요. 예술적 표현을. 여기서 말한 예술적 표현이라는 건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주고 자신들의 고유한 미적 미의식들을 전달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의 춤의 형태가 바로 에티댄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나 지역의 민중들의 사상이나 신앙, 정서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지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보통은 예술적 형태로 완성되어지면서 무대에서 공연되어지는 어떤 형태가 바로 민족무용의 형태예요. 그럼 우리나라 민족무용 뭐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무용. 부채춤 민족무용이죠. 네, 민족무용입니다. 또 칼춤, 또 승무살풀이 가장 대표적인 춤의 형태잖아요. 그렇죠? 뭐 태평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민족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바로 포크 댄스와 민족무용을 헷갈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족무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통무용이라는 용어, 옛날에는 고전무용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민속무용은 응? 탈춤. 탈춤. 근데 지금은 이제 형식화되어져서 그것도 뭐 그 무대무용의 전통무용의 하나로 분류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민속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채춤이 있어요. 부채춤이. 근데 부채춤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부채춤이 동양 문화권에는 다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이 있어요. 그 서양에도 부채춤이 있어요. 언제 춰요? 돈키호테라든가? 돈키호테에서 부채 들고 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어떤 부채춤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민족무용의 하나로 분류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동일한 춤인데 그 지역성에 기반해서 다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형태들, 그 민족에 따라서 다르게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종종 우리는 민족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또 민속무용. 주로 민속무용은 행사하다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쵸? 그렇다 그랬어요. 주로 결혼식에 사용되어지는 춤의 형태들, 장례식에 사용되어지는 춤의 형태들은 민족무용이에요? 민속무용이에요? 민속무용이죠. 포크댄스. 구분이 돼요? 민족무용은 무대화되어지고 예술화되어진 어떤 형태들을 보통 우리는 민족무용이라고 합니다. 예, 구분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춤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서 무용의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무용의 유형은 민속무용도 되고 민족무용도 된다. 예, 그것이 예술화되어졌을 때는 민족무용.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자율적으로 수행이 되어졌을 때는 민속무용. 그렇죠. 포크가 민속이라고 봐야 되죠. 민족보다는. 그렇죠. 예. 안 돼. 그러니까 아니요. 민족적이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민족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춤은 아니라는 거죠. 부채춤은 동일한 지역상의 기반을 두고 했을 때 봐요. 부채춤은 동양 문화권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시작 자체는 민속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각 민족들이 다르게 발전을 시켜서 예술화시킨 경우에는 민족무용. 그것이 그 지역에 그냥 이루어지는 어떤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민속무용이라고 보통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구분이 돼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무용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건강을 위한 활동으로서 무용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대부분 지금 사실은 이 건강을 위한 무용의 유형들은 대부분 웰빙 문화 속에서 나타난 무용의 형태들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과거에 치유를 위한 춤이라든가 원시시대의 치유를 위한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동안 산업화되고
되어지고 기술화되어지면서 추워지지 않았던 것을, 그런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춤의 유형이 없었던 것을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어지는 어떤 춤의 유형들인데, 요즘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라인 댄스라든가 다이어트 댄스라든가 무용요법, 즉 무용요법은 치유를 목적에 두는 춤의 형태들입니다. 보통 라인 댄스는 일정한 라인을 유지해서 추는 춤의 형태들이에요. 요즘에는 노인들에게 의해서 굉장히 많이 추어지는 춤의 형태고, 다이어트 댄스 같은 경우는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무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무용 활동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댄스에는 굉장히 많은 유형의 춤들이 있어요. 뭐 발레를 활용한 다이어트 댄스, 뭐 현대무용을 활용한 다이어트 댄스, 요가를 활용한 다이어트 댄스, 뭐 이런, 또는 힙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한 다이어트 댄스, 또 방송무용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필라테스, 요가, 바디 컨디셔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치유를 위한 어떤 무용의 형태예요. 무용의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은 요가를 빼고 필라테스나 바디 컨디셔닝은 무용수의 올바른 자세를 위해서 만들어진 무용의 유형들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상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무용수보다는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추워지고 있고, 또 요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도의 정신 수양을 위한 어떤 무용의 움직임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이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치유를 위한 어떤 무용의 형태로 발전을 해서 지금 요가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수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예술의 교육적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강한 신체를 육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요즘에 문제화되어진 어떤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활동으로서 무용 활동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스트레치, 신체 변형의 교정, 또는 심리적 만족감, 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서 주로 수행되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무용가에서도 이렇게 건강춤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오늘 제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